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보는 불관용 연구, 이제 영화 그녀가 떠날 때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60쪽에 이번 불관용의 심리적 배경 이 부분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해서 볼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영화 관련해서 이제 줄거리는 조금 이따 소개하고 자 이제 영화 포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 포스터가 조금 더 선명하죠. 원래 원제는 디프렘드, 이방인, 타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그녀가 떠날 때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됐습니다. 영화 속의 이제 장면을 제가 저번에 보여주었죠.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된 동영상이 없었고 독일 영화 그대로 된 부분과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트레일러 형식으로 한 영상이 있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상 영화를 보기는 좀 그렇고 트레일러 부분을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관용의 심리적 배경 조금 하고 영화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불관용의 심리적 배경에는 보통 공포의 감정, 또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상대주의, 그리고 자기 문화나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맹신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광신주의, 이런 게 바탕에 보통 그 기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 자기 주체성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다든지, 이게 본능적으로 이제 타 문화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든지 자기 방어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나 기득권자나 우리 요즘엔 극우 보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이렇게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늘 자신들이 가진 것, 기득권에 대해서 잃어버릴까봐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수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 소수성이지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상실감의 어떤 상태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2세대, 3세대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공포심.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 사회나 소수 사회나 어쨌든 간에 그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 자기들이 원래 가진 어떤 것에 대한 상실, 이런 어떤 걱정, 공포감은 양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 그죠? 어떤 안녕,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라든지 그런 적대시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항상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만약에 제거된다면 관용적 태도가 생길 수 있겠죠.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대에 대해서 공포와 어떤 상실감을 사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데, 이뿐만 아니고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상대방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혹시나 자기에게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이익, 여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방어적인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등이 자신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인의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한데 항상 이런 상대주의 뒤에는 배타적인 태도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기 자신만 옳다는 그런 신념, 예, 자기가 잘못됐다는 어떤 그 오류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선거에서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할수록 스스로를 그러니까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태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서 불관용과 배타성이 어쨌든 간에 이 가치 상대주의 때문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광신주의가 보면은 이분법적 논리에 많이 이렇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보통 광신주의에 빠집니다. 참, 거짓, 선, 악, 정의, 부정의, 불의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둘 중에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신주의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보통 광신주의가 종교로만 우리 생각하는데 종교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종류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광신주의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타인이나 뭐 상대방을 어쨌든 적으로 악으로 뭐 이렇게 간주하고 불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이제 볼테르가 이 관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광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볼테르가 한 말을 보면 관용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경우 이걸 광신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볼테르가 실제로 국가에 의해서 조작된 교육은 때때로 그 국민들을 열광주의자로 만들거나 혹은 그 같이 동조 안 하는 집단이 있다면은 좀 예외적인 집단 공동적으로 몰고 간다든지 이런 어떤 태도가 많이 나오죠. 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의 다른 국가를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은 뭐 올림픽 때문에 은폐하고 실제로 검사도 거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훨씬 낙후돼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본 모습을 보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도 물론 트럼프를 지도자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처를 잘 못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일본 정치권 또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동조한 거지만은 이렇게 거짓과 은폐로 그 역사를 기만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 대진 때도 그때 성금을 많이 모아서 뭐 거의 뭐 1,000억 가까운 하여튼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됐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얼마 지원 안 했는데도 그거는 친일 국가라서 말도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말했죠. 우리는 지원도 많이 했는데 보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어쨌든 안 심어주려고 언론도 그렇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가 아니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과거 저도 386 세대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우린 피를 많이 흘렸죠. 군부 독재 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마 역사적 배경도 있겠죠. 섬나라라는 이유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광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생각이 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이 예를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공통적 태도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배타지고 불관용적인 태도인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보면 배타성과 불관용이 자기 충족의 어떤 확신, 어떤 무지, 상대방 타 문화에 대한 무지, 이런 데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 못한다거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이런 불관용이나 배타성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광신주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나 그리고 객관적 사태 인식 능력이나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죠.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어요? 교육입니다. 올바른 교육이죠. 객관적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한 교육. 또 일본이 생각나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후세대들이 또 그런 그 인식을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키면은 진짜 영원히 우리하고는 뭐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광신적 의미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 외에도 뭐 이기주의라든지 우월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관용적인 심리 배경이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관용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고 관용의 가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가와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불관용을 초래하는 낡은 제도들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자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관용의 덕목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고, 이런 관용의 정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관용의 어떤 배경이 되는 심리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보다 더 나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관용이 생기는 이제 원인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든지 어쨌든 이기심에서 나온 거든지 아니면 본능적이든지 뭐 어쨌든 이런 불관용이 우리의 의식과 행동으로부터 없어져야 되는 그런 좀 윤리적이지 못한 악덕입니다. 그래서 타자한테 가해지는 이런 억압 구조를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뭐 이렇게 또 설령 폭력으로 이어지더라도 이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뭐 적극적인 방법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교육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관용의 가치를 인권이나 평화의 가치와 연관해서 또 다양성이나 또 공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리, 또 민주주의 사고방식 이런 거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갈등과 대립이나 이런 불관용이 나타날 때 그런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관용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관용적인 행동을 보면은, 자, 다음 쪽에 한번 가봅시다. 자, 요번에 한번 보세요. 불관용적인 행위에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적 성격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우리가 책임을 그 개인한테만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하죠. 마이클 코벳이 한 말 볼까요? 이 사람이 미국의 정치적 관용이라는 저서에서 사람들이 좀 관용적이지 못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종족과 성에 대한 편견, 혹은 관용적이지 못한 거는 생물학적, 물리적 조건에서 유래가 된다. 또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백인이 유색인에게 보이는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의 그 밑바탕에는 생물학적 조건이 작용한다. 이건 우리가 대체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불관용은 사회적 특성을 들었습니다. 피부 색깔과 자연적인 조건 외에도 역사적, 문화적 조건, 교육 환경, 직업과 수입, 거주 지역
이런 사회적 요소들의 차이가 또 불관용을 낳는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에 기초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주의자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너무 광신하다 보니까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낳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어쨌든 좀 밑바탕이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페오 알라다가 영화 그녀가 떠날 때. 자, 먼저 상호 존중과 화해의 기회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영화 줄거리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자 봅시다. 아까 화면을 일단 영화 보니까 그래도 영화 화면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줄거리가 나온 거고, 아까 영화 포스터 나온 게 이제 이거네요. 이게 주연 배우하고 우마이 역에 이제 나온 여성이고, 여기가 이제 오빠 역에 나온 사람이죠. 이제 터키인들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독일 감독과 이주민 출신 감독들이 다문화 관련 영화를 사실은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 제작하는 이유를 보면은 독일이 이민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영화 중에 이제 또 파티 아킨의 미치고 싶을 때 독일어로 이제 게겐 디 반트, 이게 이제 게겐 디 반트 독일어로 이제 반트 하면 벽이거든요. 벽을 향해 이제 머리를 부딪힌다는, 그 벽을 향해 이제 머리를 부딪힌다는 의미로 이제 이 말인데, 게겐 디 반트. 이 영화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알라딕의 그녀가 떠날 때, 이 작품들이 다 보면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 야기되는 갈등, 또 문제점들을 조명하는 영화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70년대나 8, 90년대에는 주로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는, 혹은 유색인으로서 차별받는 이런 내용이 보통 영화에서 다뤄졌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았죠, 수업 시간에, 그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이주민 사회 내에서 1세대와 2세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가치관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 1세대인 부모가 지키려는 전통 문화와 자식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유럽, 여기서는 이제 독일 문화인데, 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많이 다뤄집니다. 아버지가 고수해왔던 문화하고 이 자식 세대가 살고 있는 문화, 즉 유럽의 문화겠죠. 이 양자 간의 갈등, 충돌이 이제 영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방금 말했던 이 두 편의 영화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구성원의 전통 문화,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보통 여성과 이제 남성 간의 갈등도 이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딸하고 이제 부모 세대 혹은 다른 형제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충돌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사실은 독일과 터키 간의 그 이주와 관련된 역사를 쭉 볼 때 사실은 오래되었죠, 이런 갈등이. 그래서 이 감독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영화로 다뤄졌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그 자료에서 볼까요? 여기 64쪽에 예. 자, 여기에 보면은 나오죠? 이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영화 속에 이제 주인공 우마이라는 아까 그 사진에 나온 여자 있죠? 터키인으로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란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들의 어떤 이해와 사랑도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이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감독이 이제 자기는 이 여주인공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이나 종교나 국가나 문화적 편견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옭아매는 사회적인 어떤 속박이나 갈등이나 또 그로 인한 상호 존중과 화해의 기회가 상실된 이런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이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보면 명예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부당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명예살인이라는 표현 저번 단어 수업 시간에 이전에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이게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불가능한데,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 이게 관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게, 유럽 사회에서 이주한 이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걸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명예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부당한 부분, 이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배우들의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영화 속에 이 영화를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배우들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행동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잘 표현이 됐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겪게 되는 비극적 갈등, 고통 이런 게 잘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감독이 평소에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유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기 벌써 6년 전에 발생한 한 사건과 이제 관련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건이 가족과 사회 억압에서 벗어나려 했던 여성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한 케이스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몇 번 이런 사건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있었어요. 특히 독일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경우는 남동생으로부터 총으로 이제 죽게 된 터키 여성의 살해 사건입니다. 2005년도에 있었는데, 베를린 시내에 살고 있는 터키 이민자 가정에서 벌어진 명예살인이었답니다.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터키계 독일 여성들이 가족의 결속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영화로 만들게 됐는데 6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작업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이제 자기가 만들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그래가 이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감독이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의 비극성을 좀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문화 사회인 독일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이제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영화를 통해서 이슈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주민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슬람계 사회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거를 각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슈하기 전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 문화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정상적으로 이 유럽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터키 가족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피해자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또 독일 사회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어쨌든 이 영화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그 당시 최우수 유럽 영화상을 수상한 그 당시 유럽 영화 중 최고였습니다. 그래가 독일에서 이런 어떤 인기를 토대로 세계 각국에 이제 또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EBS 금요극장이라고 2013년도 3월 1일 날 밤에 우리 시청자들과 만났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영화 스토리가 보면은 해상 구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그 여자한테 총을 겨누는 좀 나이가 어린 청년이 나오고 또 위협당하는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결말부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이 젊은 청년이 여자한테 총을 겨누는지 이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인데 그래서 주인공 우마이가 자 여기 나오죠. 주인공 우마이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이민 2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을 떠나서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터키인하고 결혼했는데 우마이가 이 터키에서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문화를 접하고 살았는데 터키에서 살아보니까 이 가부장적 분위기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마이에게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어떤 의미도 이제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친 우마이가 아들 챔 아까 우리 사진에 나왔죠. 여기 이제 뭔가 너무 또 삭막하게 이런 장면만 보는 것보다 아까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 여기 있네요. 네. 아들 챔을 데리고 이제 신우이한테 맡기고 시댁에 시댁에는 이제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상태였는데 낙태 수술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마이가 이 아들 챔과 함께 남편이 있는 터키를 떠나가지고 독일로 오는데 이 우마이와 챔을 반갑게 처음에는 맞아줬던 가족들이 우마이의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되자 태도가 이제 돌변합니다. 영원히 남편 소유여야 하는데 터키 같은 경우를 이제 관습적으로 보면 아내가 이제 가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밑에서 성장해야 될 아들까지 이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딸이 저지른 행위는 우마의 가족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살아온 터키계 사람들 그 공동체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마에게 가족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손자를 사위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죠. 친정 부모가. 그래서 아들을 지키려는 우마이하고 이제 친정 부모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마이가 지금 제가 줄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가족 구성원들이 독일과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커뮤니티의 관습법에 따라서 이 아들 챔을 생부, 자 남편한테 우마이 남편에게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마이가.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 우마이 딸이 챔을 아들을 데리고 도주할까봐 이제 가족들은 현관문을 열 수 없게 이제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마이가 독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도움을 받아가 여성보호센터로 몸을 피신하는데 이런 우마이의 이혼과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이 나니까 여동생인 라나라고 있는데 이 라나의 약혼이 이제 파기됩니다.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은 터키 청년들 사이에서 또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마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가 일도 하고 공부도 병행하면서 이 아들을 챔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언니 문제로 파혼을 통보받았던 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전에 임신한 거죠. 딸의 혼전 임신도 사실은 이 가족들에게 또 불명예거든요. 터키 관습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이런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는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생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의 결혼식에 이제 참석한 우마이가 자신을 피하려는 가족이라든지 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친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화 대사 속에 보면은 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전 아들이 있어요. 챔이에요. 제 아들이라 환영받지 못해요. 전 혼자 살기로
결정했는데 가족의 품위를 떨었대요. 제 아들도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혼식장이 좀 아수라장이 된 거죠. 우마이는 오빠들한테 끌려 나갑니다. 폭행까지 당하고. 그래서 멀리서 이 모습을 아들 채미 또 지켜보고,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아들 채미 지켜본다든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터키에 있는 우마이의 시댁을 방문해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는데 말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가 부엌쪽으로 몇 발짝 옮긴 뒤에 또 쓰러집니다. 여동생이 이제 우마이를 찾아오는데 아들 챔과 이 병원을 찾은 우마이가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또 결혼할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대견하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부디 나를 용서해라 이런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근데 이 말이 터키에서 힘들게 살아 돌아온 딸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너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화해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결말부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의미,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밖까지 따라 나와 동행을 이제 자처하는 남동생이 나중에 보면 누나의 머리에 총을 겨누죠. 그래서 아들 챔을 안고 바닥에 떨어진 이제 이렇게 총을 주우려고 우마이가 주우려고 하는데 우마이가 저기 삼촌이 하고 아들이 말한 쪽으로 몸을 탁 돌립니다. 이 순간 오빠가 찌른 칼에 챔이 죽습니다. 아들. 그래서 울부짖는 우마이를 지켜보는 오빠는 그 자리에서 선 채로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이게 참 줄거리만 봐도 참 그렇네요. 그래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남동생은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영화는 죽어가는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우마이의 뒷모습을 비추면서 끝이 난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만 들어도 좀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영화 장면 중에 트레일러인데 한 2분 23초짜리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 얼굴이 뭐 문제 나오네. 자 그래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할까요? 자, 좀 멀리서 찍었습니다. Her şey insan istediği gibi olmuyor ki hayatta. Ne olursa olsun. Çocuğunu babasız koyma. 제가 더 크게 나옵니까? 이게 왜 화면에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Kavgası gürültüsü ev mi var ya? Hemen iki tepiştiğin diye bırakıp geldin mi kızım? Ich will mit Cem hier bleiben, Anne. Geld verdienen, arbeiten, zur Schule gehen. Nasıl bakacağız elin yüzüne? Ne olacak şimdi? 아버지죠? Senin gibi mi olmamı istiyorsun? 어머니고. Keşke erkek olaydı. Cem'i istiyor oğlumu gönderin bana. Aşağılık. Mach ich was falsch? Nein, nein, das ist alles richtig. 아들 참. Was soll das mir jetzt hier zeigen? Hab keine Angst vor nichts, okay? Bizim Moment. Ich bin immer bei dir. Nasıl şey mahvetti ya? Hiç şey mahvetti ya. Denn sie wählen Die müssen Fremde, zwischen dir irgendein und der One-Jam-Movie. Gesellschaft. Sie werden sich nicht für dich entscheiden, Omar.
그래서 막 좀 짧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그 막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느낄까 싶어서 제가 막 준비한 겁니다. 우리말로 막 해설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정도 막 제가 찾아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벌써 시간이 35분이나 됐네요. 영화 줄거리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영화에 대해서 분석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벌써.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67쪽입니다. 불관용 폭력과 명예살인의 함수관계. 이 부분을 이제 일단 여기서 끊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물론 터키 사회의 어떤 관습적 측면에서 어떤 불관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뭐 서구 사회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뭐 이 정도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타 문화권에서는 그게 이제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또 관습이 있습니다. 서구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간상 일단 여기서 오늘 끊겠습니다. 끊고 나머지 불관용과 폭력, 명예살인 함수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